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요즘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수시로 손을 씻으시고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6월 3일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는 중국의 커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 시장이 참 크게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가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의 수보다 많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까운 나라인 중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차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보다는 아직도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 시장이 조금씩 커피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커피는 아직 생소한 기호식품이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로 10년 내에는 세계 최대 커피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 1일 신화망과 중국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트라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은 5잔이었습니다. 세계 평균 240잔인 것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커피 판매 규모만 따지면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커피 판매액은 6,599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117조 9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7%나 늘어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커피 판매량으로 따져보면 6만 893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이 중국 커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많은 업체들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커피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인스턴트 커피가 71.7%로 아직도 인스턴트 커피를 압도적으로 많이 마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액상 커피가 18.1%, 원두 커피가 10.1%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선두주자는 네스카페로 시장 점유율이 76%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미국의 맥스웰, 또 역시 미국의 스타벅스, 베트남 업체인 G7, 그리고 일본의 UCC와 싱가포르의 OWL이 중국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급 커피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두 커피 판매량이 전체 커피 7%의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은 2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커피 머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향후 중국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됨에 따라서 원두 커피와 액상 커피 시장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커피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커피 전문점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대거 중국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적은 아직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내 커피 전문점 시장은 스타벅스가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커피 가맹점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커피 전문점이 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의 경우 먼저 투썸 커피가 중국에 진출해서 상하이와 천진 등의 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커피 역시 지난 2013년 중국 광저우에 점포를 처음으로 열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중국 진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던 카페베네, 2012년 4월 중국 중기투자집단과 합작해서 1호점인 베이징 왕징점을 시작으로 시동을 걸었고요. 이후 칭다오 등 주요 도시에 500여 개의 커피 전문점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익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한국 커피 전문점 브랜드가 중국에 많이 진출했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진출하거나
우리나라 방식만을 고집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의 커피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급속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커피 시장, 어떤 업체들이 선점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자 금융 하면 왠지 제도권에서 벗어난 위험한 금융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서 이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림자 금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이른바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규모가 작년에 157조 원이나 늘어나서 전체 규모가 1,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엄격히 받지 않는 그런 금융회사들을 말합니다. 지난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말 현재 광의의 그림자 금융은 1,503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2013년 말보다 157조 원, 11.6% 증가한 것으로 작년도 명목 GDP 규모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광의의 기준은 주요 20국 산하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분류하는 포괄 범위에 따른 건데요.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업권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부문별로는 증권회사가 362조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집합투자기구 359조 원, 신탁계정 299조 원, 자산유동화 회사 및 대부업자가 231조 원,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 167조 원, 마지막으로 머니마켓펀드, MMF가 86조 원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이나 레버리지 확대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 좁은 기준으로 따진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1년 전보다 105조 원 늘어난 84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증권회사가 362조 원으로 51조 원 늘었고요. MMF는 18조 원 증가한 86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상품 기준으로 본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637조 원이었는데요. 위험성이 큰 자산유동화 증권, 이른바 ASB와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ABCP 등 유동화 상품이 많았습니다. 이 수치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 세계 각국의 수치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B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GDP 대비 109.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로 꽤 높은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가 759.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347.9%, 스위스가 261.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서 위험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네덜란드나 영국처럼 굉장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나라보다는 그림자 금융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는 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당국의 효율적인 규제와 좋은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 금융 알아보는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어제 소개해드린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재미있는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영화로도 만들어진 완득이 그리고 우아한 거짓말, 너를 봤어의 작가 김여령의 새로운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은 트렁크인데요. 작가는 한국 문학의 새로운 활력, 그리고 비범한 이야기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가 이번에는 사랑과 결혼의 맨얼굴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리얼리티 넘치는 명쾌한 화법으로 인간관계와 사랑의 맨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심리 전개보다도 재치 있는 대화와 속도감 있는 문장을 사용해서 정말 재미있게 빠르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결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관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해온 작가의 산물이기도 한다는데요. 저자는 결혼과 사랑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꼬집고 비틀고 그 이면을 들춰내며 관습이 얼마나 고루한 것인지,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지는 현실적 욕망이 얼마나 속물스러운지 이야기합니다. 결혼정보업체 웨딩라이프의 비밀 자회사인 NMVIP팀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29살 주인공 인지. 다른 부서의 사원들이 미혼 남녀의 결혼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과 달리 이 주인공 인지는 직접 VIP 회원의 기간제 부인이 되어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을 마친 인지는 전 남편으로부터 재결합 신청을 받고 5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종전에 비해 순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인지 앞에 엄태성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한 번 소개팅을 가졌을 뿐인데 이 엄태성이라는 남자는 자신을 단칼에 거절한 인지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을 품고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5번째 남편과의 결혼 계약이 끝나는 날, 인지는 절친했던 친구 혜영이 죽던 10년 전 도움을 받은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음을 알게 되고, 계약을 끝낸 인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출장 내내 함께했던 트렁크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불행했던 자신의 20대를 상징하기도 하는 트렁크. 이렇게 30살 생일을 맞은 인지에게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지에게 트렁크란 과연 무엇이고, 이렇게 계약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결혼과 사랑의 민낯은 과연 어떤 얼굴일지 이 트렁크라는 소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당신을 보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성향별로 나름대로의 매혹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그것을 내세울 때 바로 자기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이 아니라 남들이 인식하는 매력 포인트를 어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책 당신을 보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분석해서 본인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 셀리 호그쉐드는 25만 명 이상으로 10여 년간 연구를 진행해서 7가지의 매혹 장점을 추려냈고요.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모두 49가지의 캐릭터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매혹 장점과 캐릭터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본래 타고난 성향 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발휘해서 자기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자기다워지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책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강점 테스트나 성향 테스트는 주로 심리학에 기반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특이하게도 마케팅과 브랜드에 기초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무언가를 팔거나 이렇게 꾸며보겠다는 기법을 인간에 적용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본다면 당신을 가장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책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목이 눈길을 끄는 책인데요.
사람들은 왜 그 한마디에 꽂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유명한 책인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 샘 혼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비밀, 꽂히는 한마디의 비밀을 자신이 고안해낸 독창적인 인트리그 기법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자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을 얻고 관계 맺기에 필요한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생생한 사례와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꽂히는 한마디를 완성하는 8가지 기법을 들려줍니다. 이 8가지 기법은 인트리그라는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이 인트리그란 흥미를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대화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트리그의 인트로를 꼽아서 서두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new, 새로움, time이라는 시간, 그리고 repeatable이라는 반복, interact라는 상호작용, give, 관심 주기, useful, 유용함, example, 예시라는 영어 단어 8개로 인트리그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진정한 연결고리를 이어나갈 것을 이렇게 8가지 방법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글자는 긍정적인 상호 관심을 이끌어내는 재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일종의 레시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결정적 한마디를 전달하는 노하우,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한 대화의 기술을 전달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이들의 관심과 존중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비즈니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법들이 가득 찬 이 책.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현대판이라고 불릴 만한데요. 사람들은 왜 그 한마디에 꽂히는가? 정말 좋은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면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오늘의 책 3권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조이시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글로벌 MAU, 즉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월간 사용자죠. 월간 사용자를 300만에서 400만이나 보유하고 있는 건쉽배트를 바로 인수했습니다. 조이시티가 이 건쉽배트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또 조이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크로스 프로모션이 주된 계획입니다. 향후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의 유저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호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출시된 던전 트래커즈가 출시 일주일 만에 일매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플랫폼 조이풀 런칭 이후 첫 출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월에서 7월 사이 출시 예정인 워십 배틀, 그리고 주사위의 신이라는 게임은 밀리터리와 보드게임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호층이 뚜렷한 게임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영업이익은 무려 85%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프리스타일2를 북미와 유럽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초기임에도 일정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프리스타일은 캐주얼 스포츠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스포츠 게임에 멀티플레이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현재 콘솔 버전으로도 개발 중에 있고 이르면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프리스타일이 모바일 컨버전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시리즈의 북미와 유럽 진출을 인한 온라인 매출 확대 효과, 그리고 작년까지 없었던 모바일 해외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이시티에 대해서 좋은 투자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 안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유의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조이시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3분 문학충전에서는 6월이 시작되면서 봄의 파릇파릇한 새싹이 실록으로 바뀌는 그 계절에 바로 잘 어울리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여름이 우리를 맞아주고 있는데요. 박재삼 시인은 이 시원한 실록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재삼 시인의 실록을 보며 함께 들어보시죠. 실록을 보며 박재삼.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바닷가에서 자라 꽃게를 잡아 함부로 다리를 분질렀던 것. 생선을 낚아 회를 처먹었던 것. 햇빛에 반짝이던 물꽃무늬 물살을 마구 헤엄쳤던 것. 이런 것이 일시에 수런거리며 밑도 끝도 없이 대들어오느나. 또한 이를 달래 창자 밑에서 일어나는 미풍. 가볍고 연한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누나. 아, 나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꽃게를 잡아먹고 생선회를 먹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삼 시인은 푸른 실록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희생시켜온 자신의 삶 전체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배가 고파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절실히 느끼는데요. 어쩔 수 없더라도 푸르른 실록의 자연을 보며 새삼 자연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 그 생각 자체로도 조금 더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잘 몸 챙기시면서 건강한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제돋보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